뭐지? 믿고 가자. 빠르게 다시 설명할게요. 일단 CNN 아키텍처에서 크게 네 가지 주요 모델이 있었어요. 알렉스넷, VG, 구글넷, 레즈넷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렐루라는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이라는 게 있었고, 리니어 유닛으로 이렇게 y는 x 그래프가 있고, 렉티파이드를 이제 음수 부분에 이제 해줘서 이제 음수 부분은 0으로, 그러니까 y는 0이고 그 이후로는 y는 x예요. 이거를 이제 맥스 0, 0, x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왜냐면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니까 0이 채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수 부분은 y는 x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점이 얘도 일단 비선 형성을 주고요. 그리고 미분했을 때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0이랑 1을 전달해 주면서 그 기존의 시그모이드 형태의 함수에 있었던 그 그레디언트들이 죽어버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레이어를 깊게 쌓을 수 있고, 이 그 계산의 간편성 때문에 이제 보시면은 성능이 더 빠르게 수렴하는 특징이 있어요. 알렉스넷에서는 그렇게 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밸류가 있었고, 그리고 VC넷에서 이제 컨볼루션, 그러니까 3x3 컨볼루션 필터만 쓰는 게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리셉티브 필드라고 그 하나의 레이어가 볼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제 3x3 필터의 경우에는 이제 3 곱하기 3 영역의 픽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9칸에. 근데 이제 5x5의 경우에는 어 25개의 픽셀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파라미터 측면에서 봤을 때도 3x3은 9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5x5 필터는 25개의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만약에 3x3 컨볼루션 레이어를 두 개를 사용한다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은 파라미터의 개수는 그냥 두 배를 해줘서 18개예요. 그리고 이 5x5의 경우에는 25개였잖아요. 아까 파라미터가. 그리고 그 리셉티브 필드 관점에서도 3x3은 3개, 그 9개를 볼 수 있었고 5x5는 25개를 볼 수 있었는데, 이제 3x3을 두 번 쓰게 될 경우에는 이 가운데 있는 픽셀의 기준으로 이 어, 3x3 영역에 있는 픽셀들의 정보가 이제 컨볼루션 연산이 되어서 가운데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컨볼루션 한 번 더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왼쪽 위에 있는 이 픽셀의 경우 이 3x3 영역을 기준으로 얘네들의 정보를 반영하죠. 그러면은 어, 왼쪽 위에 있는 애가 그 왼쪽 위에 있는 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사실상 리셉티브 필드를 5x5만큼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제 3x 3으로 네. 하나의 필터를 첫 번째 필터 사용해가지고 네. 3x 3만큼 만든 다음에 네. 이제 9칸이 있는데 이걸 9번 반복해가지고 25칸을 볼 수 그쵸. 있다고 이해를 네. 했거든요. 9칸에다가 근데 이제 9번 반복한다기보다는 네. 어, 이 이미지 픽셀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져요. 또. 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컨볼루션 이 3x3 필터를 이미지에다가 한 칸씩 이렇게 밀면서 뭐 슬라이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이렇게 밀면서 연산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컨볼루션의 적용 횟수는 그 인풋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뭐 말하려고 그랬지? 어, 필터가 3개면은 7x7로. 네, 7x7만큼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알렉슨에서 처음에 11x11이 있었으면은 그거를 이제 뭐 3x3을 뭐 4번 해서 11x11만큼의 영역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컨볼루션 연산, 그러니까 CNN 아키텍처가 이미지에 좋은 이유가 있거든요. 혹시 말해볼 수 있는 분 있어요? 이거는 저번에도 그러니까 OT 때 한 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CNN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차이점. 그냥 틀려도 좋으니까 좀 자신 있게 한번. 이렇게 네, 이미지가 있으면 네, 다 훑어볼 수 네, 있다라는 장점이 있던 걸로 네. 기억해요. 다 훑어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장점이 일단은 그 컨볼루션 필터에 대한 그 파라미터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풀리 커넥티드는 이제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그 예를 들어서 얘는 뉴런이 9개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 그 이제 각 픽셀마다 그 파라미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퍼셉트론 같은 그러니까 개념이니까 그래서 음, 그 반면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퍼셉트론이 있으면 그 다음 레이어에 있는 뉴런들이랑 모두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풀리 커넥티드거든요. 그러면은 이전 레이어에 있는 그 뉴런의 개수가 n이라고 치고 그 이후에 있는 뉴런의 개수가 m이라고 하면은 m 곱하기 n만큼의 파라미터가 생기는 건데 얘는 그냥 그 필터 사이즈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일단 파라미터 관점에서 적은 네, 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에서 효과적인 이유는 얘가 사실 저희가 이미지를 볼 때 그 근처에 있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얼굴을 볼 때 뭐 코를 보면은 코 주변에 뭐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이런 게 중요하지. 뭐 멀리 있는 뭐 산이나 이런 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로컬리티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컨볼루션 레이어는 그런 이제 주변의 정보들을 반영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풀리 커넥티드에 비해서 이미지에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CNN에서 어떤 중요한 그런 그 관점이고,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3x3를 여러 번 적용해서 뭐 멀리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VGG에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성능이 실제로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파라미터 사이즈도 줄이고 뭐 연산도 연산도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구글넷에서 이제 처음 나왔는데 원바이 원 컨볼루션이거든요. 어, 얘는 좀 그리면서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할 때 컨볼루션에 필요한 파라미터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요. 일단 저희가 사용할 필터의 크기에 따라서 뭐 3바이 3이면은 일단 9개가 필요하고 뭐 5바이 5면은 25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필터 사이즈만큼의 파라미터가 곱해져요. 그리고 나서 어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인풋의 뎁스만큼 그 인풋 차원의 그 깊이만큼 또 그 각각의 필터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3 곱하기 3 곱하기 18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0을 곱하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 필터들을 적용하면서 만들 수 있는 아웃풋이 이제 그 각각의 필터마다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3 곱하기 3 곱하기 18만큼의 그 필터로 하나의 아웃풋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의 차원의 아웃풋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음 그 레이어에서 30개의 디멘전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것만큼의 그러니까 30개만큼의 그 개수를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0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18을 해서 4,860이 나왔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 바이 원을 중간에 끼워주잖아요. 저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3 곱하기 3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0 곱하기 18이 좀 부담스러워요. 좀 큰 수랑 큰 수를 곱하니까 이게 값이 확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장해야 될 파라미터의 사이즈가 확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거를 이 30 곱하기 18을 좀 나눠주고 싶어요. 그래서 중간에 원 바이 원을 넣거든요. 근데 원 바이 원 넣을 때 이 디멘전의 개수를 줄였다가 다시 늘려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18에서 30으로 갈 때 이제 18에서 5로 갔다가 5에서 30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일단 18 곱하기 1 곱하기 1이고 그 다음에 5를 곱해요. 그러면은 인풋 디멘전 곱하기 아웃풋 디멘전 곱하기 필터 사이즈 이렇게 곱해줬죠. 그러면 이제 90이에요. 18 곱하기 5를 해줬으니까. 그리고 5 곱하기 30 곱하기 3 곱하기 3이에요. 그러면 이제 1350이 나오는데 더해주면은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18이랑 30을 바로 곱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이제 중간에 하나 나눠줘서 이렇게 파라미터 사이즈를 확실히 많이 줄여주고 그리고 이점이 또 하나 있다면은 이 레이어를 중간에 삽입함으로써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나 더 넣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선형성이 증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복잡한 그런 펑션을 근사할 수 있겠죠. 이 딥러닝 모델이. 혹시 질문 있나요? 그, 네. 예, 질문 가능할까요? 수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네, 파라미터 수가요? 아, 네. 파라미터 수가 네. 적어지면 더 효율적이다라고. 그래서 질문 나왔다. 네. 그 중간에 필터 연산이 두 번 네, 필터가 들어가니까 2번 들어갔다. 레이어가. 그런 측면에서 트레이드 오프는 없는지. 그런 측면에서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사이즈가 줄어든다고 해서 항상 그 스루풋이 증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얘가 연산이 빨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모델을 경량화한다라고 했을 때 고려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일단 첫 번째로 뭐 파라미터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겠고 저희가 그 스루풋의 그 파이프라인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 저희는 일단은 그 원래 이걸 모듈로 보면은 그러니까 한 번에서 끝나는 거를 두 번으로 나눠서 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리던던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 전체적인 파라미터 사이즈 측면에서는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 거냐면 제 생각에는 저희 GPU가 되게 좋아서 한 번에 연산을 되게 병렬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한 번의 스텝으로 끝내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병렬로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파라미터 그러니까 연산의 수는 훨씬 많지만 한 번에 그러니까 병렬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면에 이걸 두 스텝으로 나눴으니까 사실상 파라미터 사이즈와 뭐 연산 횟수는 줄어들지만 얘를 두 번 넣어줘야 되는 거죠 GPU에.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스루풋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혹시 스루풋이 스루풋이 이제 그 단위 시간당 처리 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모델의 성능, 속도 측면에서 성능을 얘기할 때 스루풋이랑 뭐 레이턴시 이런 걸 말하는데 레이턴시는 이제 뭐 지연이라는 말이잖아요, 한국말로. 그래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을 레이턴시라고 할 수 있고 이 레이턴시의 역수를 그러니까 레이턴시분의 1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맞는 설명은 아니에요. 직관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그러니까 레이턴시를 역수를 취해주면 스루풋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처리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하면 이제 스루풋이 높다 하면은 얘가 그만큼 빠르게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만 가지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냥 어떤 단어나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 듣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은 이게 설명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스루풋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되게 자원이 좋을 때 리소스가 많을 때 원바이 원에 넣는 게 속도는 조금 느려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대신에 파라미터 사이즈를 많이 줄일 수 있고 어 사실상은 그 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GPU들로 봤을 때 이게 어 두 번에 나누는 게 아마 효율적일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저희가 그렇게 자원이 좋지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얘도 아마 제 생각에는 아닙니다. 이거는 넘어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구글넷에서 또 중요한 게 인셉션 모듈이라고 원래는 그 CNN의 그러니까 레이어가 하나만 있어서 그러니까 다음 층으로 넘어갈 때 하나만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브란치를 펼쳐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원바이 원 컨볼루션을 하고 3x3를 하고 5x5를 하고 뭐 3x3 맥스 플링을 하면서 가지를 이렇게 펼치듯이 그 현재 인풋에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정보를 네 가지를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필터 컨캐네이션이라고 하죠. 이건 컨캐네이트라 하면은 이제 붙인다라는 뜻인데 얘네들이 이제 만들어낸 만큼 각각의 차원이 있을 거고 얘네들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뭔가 알 수 있는 점은 어 컨캐네이트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붙이려면은 차원이 그 어떤 축으로는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딩을 할 때도 그렇고 이 파라미터 사이즈가 몇 개인지를 계속 인지하면서 코딩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딥러닝에서. 이거는 특히 파이토치에서 더 그렇고요. 혹시 질문 있나요? 좀 자유롭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됐어요? 저희 그
포켓을 위해서 네. 이제 차원을 통일하는 부분이 채널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채널을 이제 콘캐네이션 할 거라서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로 세로 같은 정보들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젠가를 탑에 쌓을 거예요. 얘가 3 곱하기 3 크기잖아요. 그 한 층이. 그 3 곱하기 3에 맞춰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를 올리다가 뭐 5x5가 중간에 끼면 무너지잖아요. 근데 뭐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필터를 이렇게 탑을 이렇게 쌓기 위해서 젠가를 그 가로 세로 길이를 맞춰주는 작업이 이제 필요해요. 이렇게 콘테이너이트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필터 사이즈들이 다 다르게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인풋을 이제 갖게 줄 수가 있어요. 패딩이나 뭐 스라이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얘는 뭐 지금은 일단 스킵하고 네. 윤선 씨라고 해야 되나? 그 혹시 잘 되세요? 아무래도 네. 이해가 잘 되시나요? 아, 네.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즈넷이라고 얘가 이제 진짜 뭔가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이거든요. 왜냐면 엄청 깊게 쌓았어요. 얘가 아마 어 사실 뭐 더 깊게 쌓는 거야 마음이지만 그 이제 이 모델이 주장한 페이퍼를 보면은 152개까지 쌓은 모델이 이제 그 뭐냐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를. 근데 이제 뭐 더 깊어지면 더 성능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저번 시간에 다루긴 했는데 어, 그 부분은 이제 저번 영상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한 거는 스킵 커넥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 커넥션을 스킵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도면에 보면요. 어,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건너뛰면서 연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어를 스킵하고 연결해준다고 해서 스킵 커넥션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하게 구현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하나 거치고 나서 숄컷이라는 변수에다가 그 다음 레이어 정보를 담아요. 그러고 나서 음, 뭐 배치 노멀레이션이랑 뭐 렐로 이런 거 해주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에 이제 그냥 그러니까 컨볼루션 블럭을 그냥 쌓아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Y는 지금 이 스킵 숄컷보다 두 개를 더 많이 간 거잖아요. 숄컷은 지금 컨볼루션을 2번 했고 자, 여기다가 Y 다음에 숄컷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Y는 베티넘 뭐 렐루 컨볼레이션 베티넘 이렇게 해가지고 2번 더 갔잖아요 Y가. 근데 Y에다가 숄컷을 더해줘요.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숄컷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얘는 뭐 2번 전에까지의 아웃풋이에요. 그 다음에 Y를 2번 더 진행을 시켜요. 그 다음에 더해요. 그러면 이제 두 번 전에, 그러니까 2번 레이어 전의 정보를 그냥 연결시켜 준 거죠. 그래서 되게 기본이 간단해요. 그래서 심플하게 성능을 많이 올렸어요, 얘가.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깊게 쌓아야 뭐 구근에도 그렇고 20개 정도 뭐 얘도 한번 해보면은 4 곱하기 3, 12, 14, 16, 네. 아, 여기 있구나. 19개 레이어를 썼거든요. 제일 무거운 모델이. 근데 얘는 일단 이렇게 스킵 커넥션을 해줘서 네. 깊게 쌓는데 근데 이거랑 깊게 쌓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하면은 얘도 사실 백프로파게이션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이거를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저희가 백프로파게이션을 어떻게 하냐면요. 어, 일단은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는 목적이 저희가 목적 함수를 로스 함수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딥러닝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이 로스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최소화하는 거. 그러니까 로스가 뭐냐면 이 딥러닝 모델에 넣었을 때 얘가 얼마나 에러를 만드냐의 그건데 함수인데 이 로스를 최소화하는 게 이제 성능은 더 높아지는 거일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그 로스로 뭘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래서 이 딥러닝에서 클래스가 필요하거든요. 그 아웃풋 라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레이어를 거쳐서 나온 프레딕션한 정보랑 프레딕션한 정보랑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실제 값이 있잖아요. y라고 할게요. 얘를 쉽게 말해서 그냥 대충 빼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저희가 원하는 아웃풋이랑 저희가 만들어내는 아웃풋과의 차이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로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단순하게 뺄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제곱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로스 펑션은 다양하게 있어요. 아무튼 이 로스 펑션을 가지고 이 딥러닝이 얼마만큼 틀렸냐라는 정보를 그 뒤쪽 레이어로 쭉 전달해 주는 게 백프로파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로스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이 웨이트들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얼마나 수정할 건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 여기서 여기가 아웃풋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이제 로스를 계산해요. 그 이제 레이어를 쭉 거쳐서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가 이제 저희가 원하는 아웃풋으로 나왔으니까 그거를 시집값이랑 비교해서 로스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로스를 이제 미분을 할 건데 그 전에 있는 파라미터가 예를 들어서 뭐 W랑 B가 있다라고 쳤을 때 그래서 W로 할 수가 있죠. W로 편미분을 할 수가 있죠. 얘가 어쨌든 이 레이어마다 하나의 펑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액티베이션도 하나의 펑션이고요. 이 펑션들이 여러 개가 합성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그 함수에서 그 하나의 파라미터가 그 로스에 기여하는 정보를 편미분을 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변하냐에 따라서 이 로스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기울기를 생각했을 때도 기울기가 그 x분의 y잖아요. 그니까 국소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 x가 얼마나 변하냐에 따라서 y가 얼마만큼 변하냐가 기울기의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편미분을 이렇게 해주는데 편미분을 하는 거는 합성함수니까 그냥 편미분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 이 로스를 이 로스의 변화량에 기여하는 이 파라미터 하나의 그 뭐냐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하나를 얼만큼 움직였을 때 로스가 얼만큼 변할 것이냐에 대한 정보가 미분을 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혹시 학습률인 건가요? 학습률은 살짝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각각의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그 파라미터에 대한 로스의 기울기를 알면 그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얼마나 수정해야 될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로스에 대해서 파라미터들을 일률적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 파라미터들의 그 기울기를 통해서 파라미터들 각각의 값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번 파라미터는 뭐 더해주고 그러니까 값을 올려주고 2번 파라미터는 값을 떨어뜨려주고 이런 게 가능해요. 각각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니까.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그 로스에 대한 기여도를 매기니까 이 백프로파게이션 과정을 통해서 어 그런데 이제 이 백프로파게이션 하는 과정이 어 이제 저희가 체인룰이라 그러죠. 미적분에서. 그래서 W랑 그 이전 레이어 W2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로스에 대한 그 웨이트 2의 그 변화량은 그러니까 그 연산 사이에 그 W가 끼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합성함수가. 그래서 어 데이터 A, 데이터 W2는 이거를 이렇게 두 번 나눠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인 룰 때문에. 제가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음, 그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그 편미분 값들을 곱해주는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백프로파게이션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다른 모델들에서는 문제가 이게 점점 이 곱셈이 점점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레이어가 늘어남에 따라서. 레이어 하나당 이렇게, 그러니까 레이어 사실 액티베이션도 있으니까 레이어 하나당 이 곱셈을 두 번을 더해줘야 되는데, 이 값이 뭐 0에서 1 사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가 뭐 0에서 1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0이 일단 중간에 생겼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뒤로는 다 0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곱하는 거니까. 곱하면 다 0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백프로바게이션이 끊겨버려요. 그 뒤로는 이제 가중치, 그러니까 로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못해요. 그거를 이제 더해줘서 해결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커넥션을 만들어줌으로써 저희는 원래 네트워크에서는 그 각각의 레이어들이 시퀀셜하게 있어서 뭐 1, 2, 3 레이어가 있으면은 3번 레이어까지 가는 데는 1번이랑 2번을 무조건 거쳐야 됐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3번에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번에 있던 게 바로 아웃풋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3번에서 예를 들어 3번에서 그 기울기가 0이어서 그 뒤로 확 다 기울기가 죽어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 스키 커넥션을 사용해서 이 3번으로 나온 그 백프로파게이션 말고 1번으로 바로 이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해졌으니까 그게 아웃풋으로 넘어가니까 혹시 이해가 되나요? 말로만 설명해가지고 그럼 그레디언트 소실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네 해결이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방식이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되게 많이 이제 많이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은 네. 그대로 출력이 되게끔 스킵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는, 어,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질문을 잘 이해 못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네. 학습을 계속한다고 좋은 게 아닌 게 오버피팅 때문에 맞죠, 그렇잖아요. 맞죠. 네. 제가 이해한 네. 바로는 이미 충분히 학습이 돼가지고 거의 더 학습이 되면 오버피팅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제 저 로스의 기울기 그걸 통해서 학습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저 스킵 커넥션을 통해서 출력으로 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개념인 것 같아요.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살짝 뉘앙스가 다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냐면, 어, 이게 저희가 그 로스 펑션을 아웃풋에서 계산을 하잖아요. 저희가 통과를 시켜서 나온 아웃풋이랑 그라운드 트루스 값을 비교를 해서 그게 로스 펑션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기울기 정보를 반영해서 얘네들 파라미터들을 고치는 과정이 그 아웃풋 레이어랑 가까울수록 잘 이루어졌어요. 왜냐면은 그것들, 어, 백프로파게이션이 끝에서 이제 스타트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아웃풋 레이어랑 가까운 걸 수정하고 그 다음에 또 수정하고 이렇게 수정하면서 옆으로 역전파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수정한 게 뒤쪽에 있으니까 뒤쪽에선 잘 수정을 하는데 뭐 값이 0에서 1 사이로 바운디드 되면은 이게 곱해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곱해줘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뭐냐 수정하는 값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게 그레디언트 베니싱이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서 편미분이니까 이 각각의 딜레베이션들이 곱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곱셈 때문에 그 0이랑 1 사이 바운드에 있는 값이 생길수록 이 뒤로 갈 때 그 백프로파게이션 정보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뒷단에 있는 레이어들, 그 아웃풋 쪽에 가까운 레이어들만 실상 수정이 많이 되고 앞에 있는 거는 수정을 못 해요. 그레이던트 베니싱 때문에. 그 기울기가 중간에 사라진 거예요. 끊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끊긴 거를 연결해 주려고 앞쪽에다가도 그 아웃풋으로 바로 가는 이 커넥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네, 오버피팅은 살짝 다른 개념이에요. 네, 여기서 해결하려고 한 거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좀 길었는데 그 복습이 어 얘도 일단 레지듀얼 블럭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더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 저희가 이번 시간에 정규화랑 최적화를 좀 살펴볼 거거든요.
정규화를 하는 이유가 방금 선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오버피팅이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논리지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에다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뭐, 그래프를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버피팅은, 어, 저희가 이 점들을 잊고 싶은 어떤 그 함수를 찾고 싶은 건데, 사실 익스페리언스 그 중간에 있는 거는 뭔가 어, 좀 주관적인 말이긴 하지만, 좀 그럴싸하게 이 선들을 연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새로운 정보가 나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 없는 게 나와도 이 펑션을 가지고 근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고양이는 너무 막 이어붙였어요, 이 데이터들을. 그래서 새로운 뭔가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이 고양이의 어떤 그 엣지들이, 그러니까 고양이의 그 선들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살짝 의문이 들죠. 그러니까 얘가 그 데이터를 제대로 표현한 것인지 그냥 고양이를 그리려고 한 건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저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파란색 점으로 돼 있는 게 데이터인데 얘를 지금 3차 함수로 했을 때는 잘 피팅을 했어요. 1차 함수로 했을 때는 좀 어렵고, 왜냐면 데이터가 되게 다양하게 흩뿌려져 있으니까. 3차 함수로 했을 때는 얼추 맞아요. 근데 얘를 뭐 몇 차 함수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복잡한 함수를 쓰니까 그 각각의 데이터들은 잘 표현을 해요. 그래서 로스는 되게 적겠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각각의 데이터와 그러니까 비교를 했을 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경향성이라는 걸 반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들에 너무 맞춰지다 보니까 어 정확도는 높은데 새로운 뭐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왔을 때 뭐 여기 말고 아무튼 새로운 데이터가 뭐 여기 나온다고 쳤을 때 3차 함수로 했을 때는 그 경향에 따라가서 대충 맞는데, 그러니까 오차가 있어도 맞는데 얘는 차이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이런 게 오버피팅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만 너무 피팅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나 그런 제너럴라이션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이제 딥러닝에서 뭐 주된 태스크 두 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동그라미랑 X를 구분하고 싶어요. 근데 어, 이 간단한 함수로는 어느 정도 이제 구분을 했는데 얘는 너무 그 주어진 데이터를 잘 구분하려고 하는 바람에 되게 복잡해졌어요. 근데 사실 이런 노이즈들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무조건 그 컴퓨터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노이즈가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반영을 해서 앞에 것처럼 이렇게 잘 해주면은 이제 깔끔한데 너무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새로운 데이터가 이 사이에 동그라미가 엄청 많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모델은 완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어 뭐 보증된 거, 그러니까 어떤 특정 그 선보다 더 많이 피팅을 해버려서 뭐 피팅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고, 얘도 방금 계속 말한 예시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이즈의 종류에 대한 그 슬라이드인데, 뭐 스퀘스틱 노이즈에서 확률적인 노이즈라고 뭐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인풋을 했을 때 카메라로 어쨌든 이미지를 찍는다고 했을 때 카메라에 뭐 들어오는 뭐 빛이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빛이 뭐 반사가 되거나 굴절이 돼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뭐 렌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노이즈들이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디지털로 이제 바꾸는 데서도 뭐 노이즈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얘는 뭔가 뭐 결정적인 노이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그냥 랜덤하게 있는 노이즈였다고 하면은 얘는 사실 그냥 원래 인풋이 이미지랑 별개로 있는 거여서 얘는 에러를 뭐 모델링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저희가 에러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샘플 안에 있는 에러가 이 파란색 라인이에요. 그리고 보라색 라인은 그 샘플 바깥에 있는 에러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샘플 안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에러가 클수록 얘가 제대로 제너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인풋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샘플 등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태스크에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클수록. 네. 그럼 트레인 세트랑 테스트 세트로 했을 때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네. 분류하는 걸 했을 때 네. 클래식 값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오버피팅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좀 더 설명이 뒤에 남아 있는데 그거 이제 하면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인샘플 에러가 이제 저희가 이 모델을 제대로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이랑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고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인샘플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 아웃샘플 데이터를 이제 테스트 데이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정확도 차이를 이제 비교했을 때 이 에러가 얼마나 좋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맞네. 트레이닝이랑 테스트 에러가 있고 이 차이가 제너럴레이션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그 뭐냐 트레이닝 데이터에서의 그 값이랑 테스트 했을 때 그 뭐냐 그 얘 성능이랑 그 차이를 연속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차이가 많이 났다고 했을 때 오버피팅이 됐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왜냐면은 그냥 트레이닝을 했을 때 성능이 안 나오고 테스트 했을 때 성능이 잘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일단 이게 벌어지긴 하는데 이 차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오버피팅 됐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 얘가 일정하게 처음에는 잘 못 맞춰요. 얘가 에러가 적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아래로 갈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보면은 트레이닝이 안 된 상태니까 인풋이든 아웃풋이든 잘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어요. 얘가 점점 벌어지다가 음 얘가 점점 벌어지잖아요. 위로 갈수록. 근데 이제 아웃 오브 샘플 에러에서는 테스트를 했을 때 얘가 성능이 좋아지다가 점점 안 좋아져요, 다시. 그러니까 이때부터 오버피팅이 발생한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트레이닝에 너무 적합해지느라고 아웃 오브 샘플 에러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가 오버피팅이라고 보시죠. 이 시점 기준으로 이 오른쪽 이후부터 얘는 좀 오버피팅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질문 있나요? 네. 아, 그런데 여기 오버피팅 영역이고. 네,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그냥 더 많이 모으면은 그 인샘플 데이터가 많으니까 좋겠고, 그리고 뭐 모델이 더 많은 그 정보를 담을 수 있으면은 뭐 사실 데이터를 그 인풋 데이터를 다 반영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얘 모델의 그 성능에 따라서 뭐 같은 데이터에 따라서도 뭐 레지넷이 훨씬 뛰어난 것처럼 뭐 알렉스넷보다 그런 측면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앙상블이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아까 그 브란치를 펼친 거를 앙상블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서 여러 개의 모델을 평균해서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지? 성능을 좀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드랍아웃, 뭐 드랍 커넥션, 배치놈 같은 그런 종류의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용량을 제한하는 거는 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거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면 웨이트 디케이라는 방식이 있었는데 대충 사실 이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였냐면 그 특정 레이어에서 웨이트 파라미터가 너무 커지면은 거기서 복잡도가 증가하니까 그거를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나눠줘야 된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로스 펑션으로 그 뒤에 정보를 전달해 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파라미터의 그 값이 얼마나 큰지가 정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스로. 그래서 각각의 로스, 그러니까 각각의 파라미터마다 뭐 얘는 너무 크니까 얘는 좀 낮춰줘야 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드랍아웃은 좀 더 많이 쓰이는 거고 이제 각각의 뉴런들을 선택적으로 선택적으로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배제한 드랍아웃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그 커넥션들이 풀리 커넥션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드랍아웃으로 뉴런들을 죽여버리니까 그걸 그리고 확률적으로 죽여버리니까 뭐 첫 번째 트레이닝 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 1번으로 그러니까 지금 얘를 확률적으로 드랍아웃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드랍아웃 때는 뉴런들이 매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터레이션을 할 때 반복을 할 때 매번 다른 그 모델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같은 파라미터를 사용하긴 하지만 얘네들을 선택적으로 죽임으로써 다른 모델들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앙상블처럼 이제 그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랍 커넥션은 이제 뭐 드랍 아웃의 좀 바리에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뉴런을 없애는 대신에 뭐 시냅스를 없앤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그래서 얘는 되게 많이 쓰고요. 근데 저희가 트레이닝 할 때 병렬적으로 빠르게 하기 위해서 배치 사이즈를 정하는데 그 배치로 뽑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풋 이미지라고 했을 때 이미지를 한 번에 5개를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한 번에 5개씩 트레이닝에 넣겠다라고 했을 때 그 5개가 배치거든요. 그래서 그 배치 간에 정규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치들을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 그림이 있고 뭐 개 그림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을 정규화해 주는 거니까 뭐 평균을 빼버리고 그리고 뭐 그 분산을 나눠주고 해서 좀 더 처리하기 용이한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좀 몇몇 특이한 데이터들을 좀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정규화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장점이 increase learning rate라고 하는데 얘가 좀 더 안정적이게 됐으니까 그 러닝 레이트를 확 올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까 말했던 게 러닝 레이트가 뭐냐면 저희가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여기서는 제 생각엔 이 람다가 러닝 레이트인 것 같거든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로스를 업데이트할 때 그 업데이트할 만한 그 값을 얼마나 반영할 건지가 러닝 레이트거든요. 그래서 학습률 그러니까 얘를 얼마나 학습에 반영할 건지를 러닝 레이트 파라미터가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 값이 정해주는 건데 저희가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으로 안정화를 시켜줌으로써 한 번에 많이 그러니까 학습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드랍아웃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 정규화를 다른 걸로 대체를 해줬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논문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사실상 적용을 했을 때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드랍아웃이랑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같이 썼을 때 성능이 오히려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뒤에 있는 거는 잠시 스킵을 하고 여기서 설명을 자세히 했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각각의 파라미터들마다 파라미터가 너무 크지 않게 억제해주는 페널티를 걸어주는 거고 간단히 말해서 그리고 얘는 뭐 알렉스넷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뭐, 뭐 돌리거나 뭐 반대로 뭐 바꾸거나 아니면 뭐 자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데이터들을 다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샘플 데이터들로 아웃샘플 데이터들을 만들어 보는 거야.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제너럴라이제이션 효과를 줄 수 있고요. 어, 이거는 뭐냐면 일부러 노이즈를 넣어줘서 이것도 오그멘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들어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이즈를 랜덤하게 줌으로써 그러니까 그 이미지에서 그러니까 노이즈가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서 같은 이미지도 뭐 여러 개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노이즈를 주면서 어떻게 설명하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풋이 있다고 했을 때 노이즈를 여기에 주고 뭐 그 옆에서는 여기에 줬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런 노이즈보다 전체적인 맥락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노이즈를 이렇게 줬을 때 뭐 가운데에 이게 있고 뭐 오른쪽 끝에 이게 있을 때 얘 두 개를 똑같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세부한 디테일들은 무시하는 쪽으로 학습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노이즈를 넣어주는 거예요. 네. 혹시 틀린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저희가 이제 딥러닝을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슈퍼바이즈 러닝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로스 펑션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감독한다라고 하잖아요. 슈퍼바이즈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모델을 통해서 넣어준 그 아웃풋에 모델을 통해서 나온 아웃풋에 정답을 매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 펑션을 계산할 수가 있고, 지도학습. 네, 지도학습. 네, 지도학습이고, 그래서 어떤 데이터에 정해진 값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모델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훈련하면 좋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면은 어떤 개념이냐면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일단 학습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 학습을 통해서 나온 모델 가지고 그 라벨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라벨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델이 정확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값을 슈퍼바이즈를 제대로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 훈련시킨 모델을 그 세미 슈퍼바이즈로, 그러니까 어떤 힌트처럼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이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고, 그리고 멀티태스크 러닝 얘는 그냥 뭐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훈련을 시켜서 제너럴라이제이션 한다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얼리 스타핑은 얘를 학습을 반복할수록 그 이제 트레이닝이랑 그 저기 뭐야 인샘플링 에러랑 아웃샘플링 에러가 이제 벌어질 테니까 그 벌어지는 그 타이밍을 잘 계산을 해서 그때 딱 멈춰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리 스타핑 이거도 되게 그 코딩할 때 많이 이제 보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그 에러를 매 이터레이션마다 계산을 해보면서 얘가 잘 감소를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 학습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태를 주인다. 에폭스는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그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러니까 에폭스는 뭐 60으로 줬으면 60이 있는 건데 이 트레이닝을 하는 그거에 따라서 뭐 데이터나 뭐 그게 그러니까 얘도 이니셜라이제이션 뭐 이런 것 때문에 매번 트레이닝 할 때 다르게 피팅을 해요. 그러면 이제 60개로 정해놨는데 오버피팅이 안 돼서 그냥 60번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떨 때는 또 그냥 30번 만에 이제 잘 돼서 30번 만에 끝날 수 있어요. 그럼 30 에포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상은 60 에포크인데 30번 만에 끝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뭐 CNN에서 그 각각의 그 레이어들이 데이터가 파라미터를 공유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얘를 여러 인풋의 여러 위치에다가 적용을 해주니까 파라미터 타잉은 어, 같은 파라미터로 여러 개 적용해준 아까랑 똑같은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얘도 사실 비슷한 결로 그냥 음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보기 위해서 뭔가 그 너무 디테일들을 그러니까 많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음 잠시만요. representation sparsity는 representation이 그러니까 많은 엘리먼트들이 제로일 때 representation sparsity라고 하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많은 요소들이 제로일 때 representation sparsity가 뭐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이제 뭐 그냥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노이즈가 뭐가 들어오든 전체적인 맥락에 같이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측면에서 빈 공간이 많으면 얘가 좀 더 그 오버피팅 되는 게 아니라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된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약간 머신러닝에서 나오는 건데 배깅이랑 부스팅이라는 그 여러 모델들을 가지고 앙상블하는 기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배깅을 했을 때는 바리언스가 높고, 그러니까 분산이 높고 데이터가 그 특정 답의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부스팅의 경우에는 바이어스가 높은데, 바이어스는 이제 뭐 분산이 낮고 바이어스가 높다라고 했을 때, 한 위치에
따닥따닥 모여있긴 한데 얘가 정답이랑은 조금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어스랑 바리언스랑 둘 다 낮아야지, 분산이랑 편향이 둘 다 낮아야지 이 정답으로 잘 가겠죠. 그래서 이 배깅이랑 부스팅이랑 바리언스랑 바이어스에 있어서 약간 트레이드오프가 있는데 얘네들을 뭐 이제 잘 적당히 조합을 해서 바리언스가 높을 때는 뭐 배깅 어프로치를 하고 뭐 바이어스가 높을 때는 부스팅 어프로치를 하고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네, 드랍아웃은 아까 설명했고 어드바이서리 트레이닝은 얘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 시간이 네, 빠르게 갑시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이 그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 가중치 그 기울기를 전달시킨다고 했을 때 그 기울기를 이제 그레디언트라고 하는데요. 세 개가 있고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로스 펑션을 어떤 공간에다가 어떤 스페이스에다가 이렇게 그린다고 했을 때 뭐 이런 서피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로스 펑션이 이 서피스라고 하면은 어느 지점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면 좋잖아요.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서피스에서 가장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지점에서의 미분을 했을 때 기울기를 아니까 기울기가 이제 기울기가 향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 경사가 이제 있는 방향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이 옵티마이제이션 포인트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뭐 세 가지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있고 그래서 뭐 배치 그레디언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치라는 말이 원래는 그 전체 데이터를 말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그것대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레디언트를. 그리고 스토캐스틱은 데이터가 뭐 100개가 있으면은 한 번만 넣어요. 한 번씩만 넣어요. 한 번씩 하면서 각각 이렇게 찾아가요. 그러면은 이제 그림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뭐 데이터에 뭐 그 좀 더 평균에 가까운 데이터도 있겠고 좀 약간 팍팍 튀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넣었을 때 얘네들이 그 학습에 영향을 크게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률적으로 얘네들이 좀 튄다 해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고 그래서 이제 원 바이 원으로 트레이닝 샘플을 넣어준다 인 거고 미니 배치는 그 사이에 있는 무언가예요. 그래서 미니 배치 사이즈를 결정해줘서 1이랑 뭐 전체가 아니라 뭐 한 뭐 5나 뭐 64 뭐 이런 식으로 정해줘서 그만큼 넣는다라는 거고 얘 미니 배치 사이즈를 몇으로 할지는 뭐 룰스 오브 썸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경험상 하는 거나 아니면 이것도 최적화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으로 모멘텀이 있는데 음, 예를 들어서 스토캐스틱 디센트를 생각했을 때 얘가 사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국소 최적점으로 옵티마이제이션 포인트로 바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에 따라서 이렇게 튀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당하고 있긴 한데 저희가 원하는 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존에 가고 있던 방향들을 좀 반영을 해주자는 거예요. 모멘텀이 관성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방향들을 그러니까 다음번 트레이닝에서도 좀 적용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왜냐면 여기까지 모멘텀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두 번 하면서 이 앞으로 가는 이 관성이 생긴 거잖아요. 이 이전 정보를 반영해줘서 좀 더 빠르게 접근했어요. 이렇게 모멘텀을 사용하는 거고요. 어, 얘는 되게 좀 기업적인 내용인 것 같고 간단하게 말하면은 저희가 사실 뭐 그냥 그 컴퓨터로 계산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스테로프 모멘텀은 그 미래의 정보를 모멘텀에다가 추가해요. 뭐 미래의 정보를 이제
뭐 먼저 계산하면 알 수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미래 정보를 넣는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나온 밈인 것 같은데 뭐 얘네들의 차이가 뭐냐, 뭐가 더 낫냐라고 했을 때 working on this line 나오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강에서 언급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 미래의 정보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니까 지금 뭐 동작 중이야, 뭐 해봐야 알아라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네, 모멘텀에 대해서 아까 그게 네, 약간 함수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네, 가중치를 업데이트 할 때, 네, 옵티마이제이션 하잖아요. 네. 그 가중치 같은 거 업데이트 할 때, 뭐 이전에 업데이트해서 뭐 양으로 했냐 아니면 음으로 했냐, 이 값 자체를 좀 더 반영을 한다는 점. 약간 제가 그 좀 더 설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지적해서 조금 고맙고요. 그러니까 얘를 좀 그러니까 말로만 설명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 수식으로 했을 때 아까 로스를 이렇게 했을 때 로스를 원래 로스에다가 러닝 레이트 알파를 많이 쓰거든요. 에타도 종종 쓰는데 아이씨 알파 러닝 레이트 알파 곱하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레디언트 값을 뭐 넣어주겠죠. 뭐 특정 파라미터 x에 대한 글씨 너무 못 쓴다. 근데 이제 모멘텀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이전에 이 학습에 썼던 이 정보를 있잖아요. 얘를 더해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갖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멘텀도 사실 구현하기 나름인데, 그러니까 모멘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 한 번 이렇게 했을 때 로스를 업데이트 할 때 이 알파 곱하기 이 기울기 정보를 썼잖아요. 얘를 그 다음에도 뭐 좀 더 이제 적은 만큼, 그러니까 이제 매번 반영을 해줘야 되니까 그 현재 정보를 그러니까 좀 더 덜 반영하되 일단 얘를 좀 더 넣어주자라는 거예요. 다음 그 이터레이션에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배고프다. 어, 아다그라드는 그러니까 뭐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걸 다 기억하진 않고 그러니까 사실 헷갈리거든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죄송합니다. 아니도 그 네. 마지막쯤에 네. 몇 개만 기억하라고 막 네. 그리고 사실 뭐 저는 기억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 게 저희가 다시 쓰는 입장에서는 그냥 아담 쓰자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또그 방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 하이퍼 파라미터의 영역이 있는 거고 하이퍼 파라미터가 뭐냐면 이 그 딥러닝에 있는 그 파라미터들을 그 얘네들의 파라미터라고 했을 때 뭐 레이어를 몇 개 쌓느냐, 뭐 배치를 몇 번, 그러니까 배치를 몇 개로 잡을 거냐 이런 그 학습에 사용되거나 아니면 그 트레이닝에 직접 안 되는 파라미터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얘도 어떻게 보면은 학습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 얘를 그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이 더 좋냐라는 거는 그 데이터마다 또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 아담이 제일 좋다라고 할 수만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아담이가 가장 좀 뭔가 많이 개선을 하는 형태고 그래서 뭐 사실 이 아다그라드가 뭐고 뭐 예를 들어서 아다 데이터가 뭐고 이런 걸 보기보다는 각각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그냥 대충 파악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세타 t 플러스 1은 그러니까 다음 시점에서 세타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니까 i는 뭐 인덱스겠죠? 세타가 여러 개 있을 거니까 그래서 세타 t 플러스 그러니까 다음 시점의 세타는 세타에다가 이걸 빼줄 건데 이 그레디언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g는 그레디언트인 것 같고 기울기 정보인 것 같고 앞에 러닝 레이트처럼 얘를 넣어주는데 제 생각에 이걸 에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리스 문자로. 얘가 러닝 레이트가 되나? 아닙니다. 러닝웨이트 아, 맞네. 아,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GT를 사실 여기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전들의 모멘텀 정보 같은 거일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얘를 분모에 넣어줬을 때 0이 되면 안 되니까 입실론에 넣어준 것뿐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사실 약간 수치 해석적인 관점인데
입실론을 루트 안에 넣냐 바깥에 넣냐 이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루트 안에 넣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줘요. 그래서 이 입실론이라는 거는 사실 0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준 조그만 숫자예요. 그러면은 이게 루트잖아요. 그러면은 x의 2분의 1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제곱을 거꾸로 한 거니까. 근데 입실론이 되게 작은 숫자예요. 되게 작은 숫자를 제곱하면은 더 작아져요. 그러면은 되게 작은 숫자를 제곱 반대 연산해주면은 커지겠죠? 그러면은 입실론 루트 안에 들어가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입실론의 목적이 뭐였죠? 얘가 0이 되는 걸 방지하는 거였잖아요. 얘가 이 펑션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걸 바라진 않아요, 저희는. 그냥 0만 방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아마 입실론을 밖으로 빼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루트 바깥으로. 그러면 이제 입실론이 작은 값을 그대로 이제 반영해 주는 거니까. 그냥 뭐 이런 그런 게 있고. 아다 데이터는 저도 사실 못 들어봤는데 넘어갈까요? 넘어가자고 하니까 하고 싶어졌거든요. 자, 이게 제 생각에는 이 데이터 T랑 아니, 파라미터랑 그레디언트에 대한 것도 뭔가 하네요. 그래서 음, 여기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때 G를 나눠줬는데 그러게요. 저도 사실 처음 보는 거여서 음, 위아래로 넣어줬잖아요. 그리고 그 전 수식이랑 차이점이 이 러닝 레이트 에타를 좀 대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새로 나오니까. 그쵸? 얘가 위에 있네. 아, 그쵸? 네, 이게 원래 그레디언트, 기존까지의 그레디언트 정보들 모은 거니까 얘가 약간 모멘텀을 나타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파라미터 노멀레이션 이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전에서 파라미터가 변화한 거. 이거 하나 읽어볼까요? 그냥 익스텐션,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를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가 나오는 거에 따라 뭐 파라미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러닝 레이트를 주고 싶고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그 이전의 그레디언트를 어떤 윈도우 안에 사이즈에 넣어서 그걸 이제 어큐뮬레이트 하고 그걸 이제 러닝 레이트로 쓴다는 건데 이제 얘를 좀 자세히 보면은 이게 그냥 익스펙테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값, 그러니까 평균 얘네들 다 더해서 나눠준 거, 그 개수로 나눠준 거. 그래서 그 이전에 있던 것들의 평균에다가 얘는 이제 값만은 어떤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로 그 비율을 정해주는 것 같고 현재 거랑 과거의 거를 얼마나 반영할 거냐는 그 정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있는 거랑 그 전에 있던 정보들을 모은 거랑 이렇게 더해줘서 새로운 평균 값을 만드네요. 그걸 이제 넣어줘서 각각의 그 파라미터가 변화한 만큼들을 이제 러닝 레이트에 추가해 주는 것 같고요. 러닝 레이트가 없다라고 하네요. 맞네요. 그리고 이거는 뭐 주식 차트 보면은 나오는 건데, 이제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 주식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에버리지를 해요. 그러면은 에버리지를 했을 때, 평균을 했을 때 1참수가 상수로 나올 거 아니에요? 평균을 했을 때 상수로 나오니까. 그러면은 얘를 통해서 주식을 예측하냐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무빙 에버리지라는 걸 할 거예요. 에버리지 대신에. 이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면은 평균을 이동시켜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윈도우를 정하고 예를 들어서 무빙 에버지 10일로 했어요. 그러면 10일만큼 해서 여기서 평균. 그리고 또 다음날 해서 뭐
조금 내려갔으니까 아니 조금 올라갔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은 떨어졌으니까 내려가고 다음날은 또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에버리지 그 윈도우를 이동시키면서 그러니까 최근의 정보를 더 많이 반영해 주는 거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면은 그 최근의 정보가 더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정보랑 그 멀리 있는 정보보다. 그래서 그 그런 그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 각각의 뭐 예를 들어서 10일이라고 하면은 그 현재랑 가까울수록 더 값을 많이 반영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익스포넨셜이 왜 나왔냐라면은 이제 뭐 x 말고 음 그래서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가 있는데 얘는 뭐 0에서 1 사이 값이에요. 그리고 얘는 곱할수록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쵸? 0에서 1 사이 값이니까. 그러면 얘를 현재에다가 곱했을 때 현재 xt에다가 곱했을 때 이만큼 반영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알파 제곱을 하면 얘가 값을 더 많이 줄여주죠. x t-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뒤 정보로 그러니까 현재 정보로부터 멀어질수록 얘 값을 적게 반영해서 넣어주겠다라는 거여서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RMS 프롭도 있는데 한번 봅시다. 얘는 아까랑 다른 게 그 평균을 해줄 때 음,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아까 G가 크게 있었고 그게 2로 바뀌었는데 이 익스펙테이션을 이렇게 바꾼 거고 제 생각에는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가 나왔으니까 얘를 활용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알아요? RMS가 저게 네. G가 아마 누적 기울기 데이터일 텐데 네. 저 E가 그 익스폰을 방금 지수 이동함수로 네. 계속 갱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아무래도 흐름상. 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뭐지? 아나그라드였나? 네. 거기서 이제 거기서 기울기 0으로 수렴해서 기울기가 학습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RMS는 이제 지수 이동 함수를 대입해서 가끔씩 계속 업데이트하니까 그 0으로 수렴하는 걸 방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들어가는 거 방지한다는 거는 제가 듣기에는 그 아나그라드에서요. 아, 뭔지 알겠다. 이게 분모에 어쨌든 저희가 그 넣어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GT를 사실 뭔지 잘 모르지만 그냥 평균인 것 같아요. 그 G들의 평균. 그러면 얘가 새로운 G들이 등장할 때마다 평균이 아닌가? 썸인 것 같거든요. 네, 누적 썸이에요. 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나올 때마다 이 G가 커져요. 라지 G가 커져요. 그러면 분모에 있으니까 전체적인 그 기울기 값은 줄어들거든요. 반영되는 값은. 얘가 그래서 분모가 커지니까 얘가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는 거죠.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누적 썸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뭐 익스포넨셜 무빙 앱을 썼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아담인데 저희가 모멘텀을 그 제곱으로 썼었잖아요. 그 그레디언트에 제곱을 쓴 이유는 음, 약간 이거까지 설명해야 되나? 그 뉴턴 메소드라는 게 있었는데 어, 아, 얘가 그러니까 1차 미분이랑 2차 미분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2차 미분이 분모 쪽에 들어가는데 뉴턴 메소드에서는 근데 이 공률이 그러니까 그 국소점을 찾았다가 다시 갈 때 국소점에 가면은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낮은 곳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는 세컨드 디퍼런셜이 그러니까 2차 미분이 0이에요. 그러면은 약간 좀 안 좋죠? 그러니까 그 2차 미분을 여기다 넣는데 1차 미분을 여기다 넣고 이거는 근데 지금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거 대신에 이제 그
모멘텀에 뭐 퍼스트 오더 모멘텀, 뭐 세컨드 오더 모멘텀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뭐 둘 다 쓰자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레디언트에 스퀘어드도 쓰고 그냥 그레디언트도 쓰고 그래서 보스 익스포넨셜 뭐 무빙 에버리지겠죠? 무빙 에버리지 패스 그랜트스를 그냥 쓰고 스퀘어드 된 것도 쓰고 그래서 좀 더 복잡해져. 그래서 아담 했을 때 그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면은 얘가 되게 뭔가 어댑티브하게 잘 찾아주는데 저희가 저장해야 될 파라미터가 두 배로 늘어나요. 그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저장하고 있어야 될 그 가장 그 파라미터 정보가 두 배가 생기고 예, 그림 나왔다. 그래서 좀 보면은 SGD는 스퀘어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였잖아요. 이게 근데 작아서 잘 안 보인다. 그래서 모멘텀은 지금 처음에 이쪽으로 가는 정보가 많았으니까 좀 이상한 데로 좀 많이 가네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가고, 음, 아담은 없네. 아무튼 그냥 그 여러 가지 방법들에 따라서 이렇게 수렴하는 그 경로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쓰냐, 어, 아다그라드는 러닝 레이트를 계속 감소시켜서, 그러니까 얘는 빨리 수렴할 때 좋은 거고요. 그리고 RMS 프롭은 아다그라드를 확장했는데, 그러니까 급격하게 러닝 레이트가 줄어드는 걸 방지했다라고 하는 것 같고, 아담은 뭐 RMS 프롭에다가 모멘텀이랑 바이스 커렉션을 넣어줬대요. 넘어갈게요. 그냥 아담 쓸까요? 셔플링 이게 뭐지? 아, 이거는 배치를 이렇게 나누고 나서 그 배치들을 쓰는 게 아니라 배치를 나누는 방법도 여러 가지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연속으로 이렇게 배치들을 자를 수 있는데 그냥 뭐 유니폼하게 샘플링을 해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랜덤으로 배치들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셔플링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셔플링 여기서 보면은 잠깐만요. 제가 다시 설명을 해보면 어 그래서 텐서플로우 API를 쓰는데 랜덤 인덱스에서 트레이닝 샵에서 배치 사이즈만큼 샘플링을 하고 그걸 이제 배치들에 넣어주는 거고 아니야 랜덤으로 넣어주는 거 맞네요. 제가 말한 게. 데이터를 랜덤으로. 네, 배치 사이즈를 그러니까 미니 배치 사이즈를 저희가 정했잖아요. 그럼 전체 데이터 중에서 이 배치 사이즈만큼의 거를 트레이닝에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배치를 정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뭐 5개를 선택하는 거를 랜덤으로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 러닝은 어, 이 그림은 잘 모르겠고 그냥 뭔가 순차적으로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라버스대로 그 차례대로 한다는 것 같고 얼리 스타트 네, 끝났네요. 이런 네. 자, 그럼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아, 제가 마지막에 좀 빨리 한 것 같은데. 셔플링 하는 게 그거는 오버피팅 방지용. 뭐 그냥 좀 학습을 다양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옵티마이제이션에 들어가 있으니까 옵티마이제이션 셔플링 공부해보고 싶어. 근데 위치 옵티마이저 2 유지해서 끝난 것 같고 그냥 셔플링 나온 거일 수도 있고 제 생각인데 이건 오버피팅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레귤라이제이션 좀 그리고 정리용으로 되는 거. 옵티마이제이션보다는 레귤러라이제이션에 가까울 것 같긴 해요. 좋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뭐 딴 거구나. 좋습니다. 백프로파게이션을 설명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좀 찝찝하네요. 백프로파게이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집을 하나 만들죠. 다음 주 쉬는 시간 다음 주 안 오니까 알아서 준비해서 발표하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썼던 그 지훈 형이 만들었던 자료에는 있긴 한데 미리 쓸지 말지 고민하다가 음. 일단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일단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